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협소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볼 때는 핵심 내용이 이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니까 1문단을 가장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키워드가 설득 전략. 설득 전략 중 하나가 위협소구이다. 자, 그러면 이런 위협소구는 수신자, 즉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이죠. 전달받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설득 전략이다. 그것이 바로 위협소구네요. 자,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인지된 위험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위협소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공익광고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즉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위협소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해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 문구에서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위협은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길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위협소구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반드시 맞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소구를 사용한 설득 전략이 반드시 성공적인 설득 전략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음주운전이요,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어요 라는 강력한 위협소구는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봅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위협소구를 사용해. 이 위협소구라는 것은 상대에게 어떤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을 야기함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오히려 분노의 감정이나 회피의 감정을 자발적 반응을 일으켜서 설득의 효과를 줄이기도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단 위협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페시바의 고전적 실험이다.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1문단에서 말한 거죠.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오히려 분노나 회피 등의 감정을 자발적 방어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설득 효과를 줄이는데 그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제니스와 페시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니스와 페시바우는 치아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협수준, 중간 정도의 위협수준, 최소한의 위협수준 등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준의 위협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아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데 최소한의 위협 수준의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위협소구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1문단에선 그렇게 말했고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거였다. 자, 그래서 1문단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위협소구 연구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라벤달과 나일스의 실험에서는 금연에 관해 여러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제니스와 페시바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즉, 제니스와 페시바가 치아 위생과 관련하여 위협 수준을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강력한 위협 소구는 효과가 없었고 최소한의 위협 소구가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라벤달과 나일스의 실험에서는 강한 위협이 태도 변화를 더 많이 촉진했다. 즉 설득 효과가 높았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오히려 자발적 방어 반응을 일으켜 설득 효과가 줄어든다라고 말하고요. 이 문단에서는 이런 위협 소구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최초로 제니스와 페시바흐가 고전적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보다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어. 라고 말하고 라벤달과 나일스 실험에서는 금연을 권고하는 실험에서 오히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설득력을 지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협 수준보다는 위협 상대를 설득하는 설득력이 훨씬 더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잔문단 봅시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렇게 다른 결과들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에 제니스는 최초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 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제니스는 또 아까 실험을 했죠. 치아 위생과 관련하여 강력한 위협 수준보다는 최소한의 위협 수준이 효과가 있었다는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는데 이 제니스라는 사람은 상이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실험을 한 후에 하나의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니스의 곡선 이론이다. 제니스의 곡선 이론,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 모델에 따르면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다. 즉 설득력이 높았다. 자, 이 모형의 이 그래프를 보면 위협 수준이 강한, 그 다음에 위협 수준이 약한 거고 태도 변화가 약한 거고 위로 갈수록 강한 거겠죠. 그래서 태도 변화가 약한 것은 위협 수준이 약한 것이고 또 위협 수준이 너무 강해도 태도 변화가 없었다. 그럼 태도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은 위협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이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위협 수준과 태도 변화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위의 실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니스와 페시바의 실험에서는 위협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적이었다고 말했고요.
의욕 수준이 낮을수록 설득 효과가 컸다. 즉 의욕 수준과 설득 효과는 반비례 관계다. 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줬고, 다음에 라벤달과 나일스 실험에서는 의욕 수준이 강할수록 태도 변화가 컸다. 그래서 의욕 수준과 태도 변화는 비례 관계다. 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자, 이러한 실험 결과를 또다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제니스가 곡선 이론을 마련했다. 그것은 의욕 수준과 태도 변화는 상관관계가 없고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설득력이 있냐 없냐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자,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 이건 또 뭐죠? 의욕 수준을 연구한 또 다른 이론이네요. 로저스가 또 방어 동기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위협의 역할을 기준으로 한 모델이네요.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유해성의 크기,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이 구성 요소들은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은 심각성에 대해서, 위험 노출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 대처 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인지 과정을 통해서 방어 동기가 형성되고, 이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 그러면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이 위협 소구의 역할을 기준으로 실험한 연구인데, 위협 소구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유해성의 크기,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근데 이것을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방어 동기가 크면 태도 변화를 유발하고, 방어 동기가 작으면 태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문단 볼게요. 위협 소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구가 손실의 차원인지 아니면 이득의 차원인지가 설득 효과에 영향을 미친대요.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를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시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거, 네, 손실의 차원이란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거네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 그리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즉 이득의 차원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 손실을 강조하면 손실의 차원, 이득을 강조하면 이득의 차원이겠죠.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자, 마지막 문단.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어. 아까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도움이 된대요. 놀람과 슬픔은. 그런데 당황함, 분노는 메시지 수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일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반어 반응이 높으면 설득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던 말과 유사하네요.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소고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자, 위협소고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 전략이다. 그런데 위협소고가 너무 강하면 분노와 회피와 같은 자발적 방어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설득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제니스와 페시바우가 있는데 그들은 위협 수준이 낮을수록 설득 효과가 높다. 즉 위협 수준이 높으면 설득 효과가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반대로 라벤달과 나일스도 금연에 대해서 실험했는데 오히려 강한 수준의 위협이 태도 변화를 유발했다. 그래서 이 두 실험을 통해 자, 제니스는 그래. 그러면 위협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력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토대로 제니스의 곡선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바로 태도 변화와 위협 수준은 상관관계가 없고 무엇이 설득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말했고 또 로저스는 방어 동기 이론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위협 소구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성하고 유해성, 크기, 발생 가능성, 효율성을 제시하고 이것을 수용자가 인지하여서 방어 동기가 높으면 설득력이 높다. 즉 태도 변화가 높은 것이고 방어 동기가 낮으면 태도 변화가 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위협 소구는 또 설득의 상황에 따라서 손실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득의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손실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될 부정적 결과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자, 공익 광고가 의도치 않게 설득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이 수용자에게 당황함이나 분노와 같은 자발적 반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설득 효과를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 파악 내용이네요. 1번 로저스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대상의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아니죠. 로저스는 방어 동기 이론에서 세 가지 방어 동기 구성 요소를 정하고 그것이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방어 동기가 강하면 설득의 효과가 크다고 했으니까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와는 관계가 없네요. 2번 제니스의 곡선 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수신자의 태도 변화와 위협 소구의 수준은 비례하지 않고 관계가 없음을 밝힌 거죠. 3번 제니스와 페시바의 고전적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가 크다? 아니요. 가장 효과가 작다고 말했고요. 라벤달과 나일스의 실험은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의 설득력에 달려있음을 말해줬죠. 5번 위협 소구를 사용하여 설득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기하는 감정이 다양할수록이 아니고 뭐할수록 설득 효과가 높다고요. 슬픔 혹은 놀람 등의 감정을 유발할 때 설득 효과가 높다고 그랬고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면 설득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네요. 2번 봅시다. 윗글의 가와 보기의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은 위협 소구였고요. 보기는 무엇인지 봅시다. 접종 이론. 보기는 접종 이론이네요. 접종 이론은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켜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게 한다. 외적인 변화에 저항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얘는 설득 전력이 아니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강화하는 거죠. 위협 소구는 뭐였어요? 어떠한 외부 자극을 주고 그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둘의 성격이 달라요. 위협 소구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접종 이론은 자신의 태도를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키워드예요. 자, 이런 이론은 설득 과정에서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 먼저 면역을 만들어 두어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하는 이론. 그래서 접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1번, 가와 나는 모두 수신자의 태도 변화 아니죠. 나는 태도 유지, 가는 태도 변화. 가와 나는 모두 메시지 전달자의 강제력을 요구한다. 강제적인가요? 아니죠. 그죠? 변화를 유도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이게 감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수신자의 예측 가능한 손실을 강조한다. 아니요. 손실 차원도 있고 이득의 차원도 있다고 그랬죠. 위협 소구는. 그 다음, 나와 달리 가는 2명 이상의 메시지 전달자를 필요로 한다. 아니죠. 메시지 전달자는 아까 공익 광고를 예를 들어 놨어요. 이 공익 광고의 메시지 전달자가 2 이상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없고요. 5번. 가와 달리 나는 그러면 나 먼저 봅시다.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저항을 목적으로 하죠. 수신자의 저항은 뭐야? 태도를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외부의 자극에도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 맞죠? 가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설득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 3번을 한번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적절한 거. 레드는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10대들에게 제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 소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실험 결과 청소년을 겨냥한 매스미디어 메시지는 강력한 위협 수준이지만 먼 미래의 일로 이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자, 그럼 이것을 본문과 연결지어요. 그러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 사용될수록 효과적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거 강력한 수준의 위협,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손실의 차원. 이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힐은 에이즈 예방 광고에 대한 위협 소구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험에서 중간 정도의 위협 수준의 위협 소구의 효과가 최소한의 수준이나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효과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강력한 수준보다는 뭐가 중간 정도의 위협 수준이 가장 효과가 높았다. 이것은 제니스의 이론과 부합하네요. 힐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는 에이즈의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맞는 선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1번 힐의 위협 소구 연구 결과는 제니스의 곡선 이론가 들어맞죠. 그죠? 왜? 중간 정도의 위협 수준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게 바로 제니스의 곡선 이론이었기 때문이죠. 2번 레든과 힐은 손실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의 내용을 제시한 거죠. 그죠? 손실의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그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로저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발생 가능성보다 유해성의 크기가 태도 변화에 유발한다고 보았다. 아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공포를 일으켜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유해성의 크기 측면에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효과가 높다고 보았죠. 이것이 바로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에서 위협소구의 구성 요소이죠. 자, 그러면 짐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틀린 말. 4번 제니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즉각적일수록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니스는 즉각적일수록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제니스는 위협 수준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5번 레든의 연구를 통해서 위협소구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니스가 주장한 위협소구의 수준만을 고려해요? 아니요. 레든의 연구는 위협소구의 수준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소구의 구성 요소도 고려했고요. 위협소구의 상황도 고려했어요. 상황이 손실의 차원에서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에서 말한 위협소구의 구성 요소, 위협소구의 수준 모두 다 고려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공익광고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효과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지금 공부한 게 설득 효과예요. 설득 효과 한번 볼까요? 건전지 분리 배출하기. 이거는 설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득이 없고요. 자, 두 번째 거 나를 보니까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준에서는 강력하네. 지구의 미래가 사라져.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이고 또 얘는 어떤 차원에서 말한가요? 손실의 차원이에요? 이득의 차원이에요? 미래도 사라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손실의 차원에서 설득하고 있고요. 다음 일회용 컵. 다용도 컵을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듭니다. 얘는 이득의 차원에서 말했네요. 뭐뭐 할수록 이득이 커진다 라는 것이고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들어요. 뭐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강력한 수준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소구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1번 가와 달리 가는 설득 전략이 없는 거죠. 위협소구가 없습니다. 자, 나는 손실의 차원에서 위협소구를 활용하고 있다. 맞죠? 손실의 차원. 가와 달리 다는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소구를 활용하고 있다. 맞고요. 가는 위협소구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거죠. 가에서는 위협소구가 사용되지 않아서 맞고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 없다. 맞죠? 나의 위협소구를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다면 환경 파괴를 줄일 때 북극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5번 다의 위협소구를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다면 다회용 컵을 사용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에서 사라져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명시해야겠군. 자, 사라져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위협소구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어휘 문제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A를 보니까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걱정 불안. 그러니까 불안이 야기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발생되다. 불행을 유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번 일이나 사건 따위를 일으킨다. 그럼 맞는 말이고요. B가 뭐냐면 반응이 유발되다. 반응이 일어나다 라는 뜻이네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한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C를 보니까 자, 위협 등으로 구성되다. 위협으로 구성되다. 그래서 구성되다에 밑줄이 거 있어요. 몇 가지 부분이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이루다. 맞죠? 그죠? 부분이 뭐요? 구성되다. 맞고요. D.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결정한다에 밑줄이 그어 있습니다. 뭘 결정한대? 변화의 양, 변화. 이런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 맞아요.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앞에 오는 이 단어의 성질도 비슷합니다.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자, 뭘 불러일으키도록?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여기서 고안되었다는 마련되었다 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한다가 아니고 불러일으키도록 마련되었다, 만들어졌다 라고 하셔야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시고요. 오늘 위협 소고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버넌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